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이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출발하죠.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권혁중의 일타경제. 네, 정부 여당이 시급한 사회 현안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발의했죠. 하지만 특별법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권혁중의 일타경제 경제평론가 권혁중 씨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특별법의 우선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 특별법은요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제는 법입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이제 지원하는 법인데, 뭐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면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되고요. 만약에 내가 경매에 뛰어들어서 피해자분께서 내가 만약에 매수한다 그러면 낙찰을 받게 되면 그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억 원 한도 내에서 경락대출이라고 얘기하는데 낙찰 자금 전액을 이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4억 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한 내가 만약에 낙찰을 안 받는다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LH공사가 우선 매수권을 넘겨받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사들인 다음에 이 피해자분들에게 임대를 하는, 근데 임대의 시세가 한 30에서 50% 정도에 형성돼서 임대를 주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법에 들어왔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저는 이제 조세채권 안분이 좀 시행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세채권 안분이 뭐예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조세채권이라는 거는 이제 세금을 먼저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임대인 미납세금이 10억 원인데요. 그러면 주택을 100채 보유했다 그러면 한 채당 1,000만 원씩 조세채권을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가 일단 조세채권이 먼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이 1억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세금이 임대인이 10억 원이면 첫 10채가 먼저 경매 대금이 전부 세금 반환에 먼저 쓰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경매 신청하면 한 푼도 못 돌려받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이거를 안분하겠다는 거죠. 쪼갠다는 얘기로군요. 맞습니다. 네, 이게 피해자들 주거 안정에 좀 효과가 있을까요? 주거 안정에는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직접 경매를 유예하거나 정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들어간 걸 막을 수가 있고요. 예. 그 유예로 되면은 이제 당장 쫓겨나는 일은 없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는 피해자로 인정받아서 집을 매수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매수를 안 한다 그러면 LH가 이제 사서 나한테 임대를 주기 때문에 뭐 매수냐 임대냐 이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거 안정에 대한 효과지 사실 뭐 전반적인 어떤 전체적인 어떤 효과는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주거 안정만 본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효과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그 우선 매수권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네.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자기가 전세 보증금으로 낸 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선 매수한다는 얘기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는커녕 돈을 더 내서 그 집을 산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그 집의 시가는 전세 보증금보다 떨어져 있어서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세 보증금에다가 그거보다 좀 더 낮은 가격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경매로 돈을 더 들여서 그 집을 산다? 그걸 원하는 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선으로 이제 경매 어떤 조건을 받는다 그러면 권리를 받는다 해도 아까 말씀하신 건 뭐가 문제냐면 최고가의 낙찰 받은 거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고가의 낙찰이면 꾼들이 들어오면 사실 이게 최고가의 낙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이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매에 참여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 보니까 이 경락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으니까 또 돈도 빌려준다는 건데. 네. 하지만 보증금도 못 받고 있는 상태에 보증금보다 싸게 되어 있는 그 집을 또 돈을 줘서 산다?
네. 글쎄요. 일단 주거 안정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돈을 더 들여서 살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걸 대비해서 그럴 수는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으려 그러면 이게 경매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뛰어들었다가 나중에 시세가 네. 오를 걸 기대해보고 네. 만약 그런 기대가 없으면은 그냥 대신에 그 우선 매수권을 LH에 넘기면 맞습니다. 그냥 그 싼 가격에 계속 입주해서 살 수는 있다 이거로군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뭐 일단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주거 안정에는 효과를 보겠지만 종합적인 전세 사기 대책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건 뭡니까? 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전세 제도가 존재하는 한 사기는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나왔던 것이 선보상 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됐던 건데 이런 어떤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런 어떤 비판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이 전세 사기, 뭐 역전세, 깡통 전세 얘기는요 지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예. 뭐 97년도 외환위기 때도 같은 일이 있었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요. 2011년도 저축은행 사태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제도가 존재하는 한 이 전세 사기 문제는 없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종합적인 전세 사기 대책이 과연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는 어떤 회의감이 좀 들곤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피해자분들은 전세 사기로 명확하게 밝혀지는 그런 피해라고 한다면 네. 정부가 우선 이 전세 보증금의 일부라도 일종의 채권이니까 정부가 사서 네. 선 보상해 주고 네. 나중에 정부가 또 후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을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모든 사기 피해를 그런 식으로 정부가 대신 떠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원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일단 정부가 이제는 선보상 후 구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는 정부의 이제는 말인데 왜 그러냐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라는 얘기는요. 일단 임대인에게 그동안에 피해받은 것을 이제 임대 전세금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미 임대인들 전세 사기를 하시는 분들은 재산이 없습니다. 네. 일단 찾아보면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럼 구상권을 청구할 주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두 번 들어갑니다. 일단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돈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상권을 청구해도 청구를 못 하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세금이 두 번 쓰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겁니다. 전세 사기라고 했을 때 그 전세 사기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깡통 전세도 있는데 이 깡통 전세도 전세 사기로 보느냐 못 보느냐. 그 기준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냥 부동산 시세가 하락해서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보증금 못 돌려주는 경우 네. 이런 건 사기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기준이 뭐하고 무엇보다 세금이 모든 사기의 피해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단순히 어떤 뭐 전세 사기 문제만이 아니라 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쓰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뭐 동감할 수 없다. 공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는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만 특별하게 뭐 세수를 써서 세금을 예, 써서 예. 돌려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피해자분들은 이거는 사회적 재난이다. 네, 네. 정부의 잘못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동안의 네. 정책 실패들 네. 이런 언급을 통해서 이제 선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또 하나 지금 쟁점이 이번에 정부가 내온 특별법 안을 보니까 6가지 조건을 쭉 열거해 놓고 네. 6가지 조건에 전부 충족돼야만 이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해놨더라고요. 네네. 이게 너무 까다롭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던데요.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저는 까다롭다는 표현보다는 모호하다는 표현을 좀 맞을 것 같아요. 까다롭고 모호하고. 예, 참 예. 모호한 게 왜 그러냐면 조건이 뭐냐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인 요거는 다 하십니다. 다 돼 있고요.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경공매 진행될 수 있겠죠. 예. 면적 보증금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 주택이어야 되고 대부분에 해당되시고요.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야 된다는데 이 전세 사기 의도를 어떻게 뭘로 전세 사기 의도를 볼 거냐. 요 모호성이 굉장하죠. 예. 그다음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그러면 그 다수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또. 이것도 약간 되게 모호하고요. 또 10명부터 다수냐 20명부터 다수냐. 맞습니다. 보증금 상당히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미반환될 우려를 과연 어떤 기준으로 볼 거냐라는 건 되게 모호하죠. 그래서 상당액이라는 게 보증금의 몇 %냐.
예,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도 되게 모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세부안이 나올 겁니다. 조만간 이제 세부안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 세부안이 나올 때 이런 모호성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된다. 지금 요 6가지 조건만 본다 그러면 사실 지금 피해를 받으신 미추홀구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조건에 못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정부는 뭐 아니다. 지금 뭐 미추홀구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나 뭐 강서구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피해 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가 이 특별법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런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사기가 집단적으로 행해진 여러 지역들 가운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맞습니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 네. 근데 요즘 또 이제 한동안 전세값이 한참 뛰었다가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집값이 또 너무 많이 내려가 가지고 네네. 전국 도처에서 깡통 전세들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이번엔 전혀 빠진 거죠. 없죠. 지금 시장에서는 뭘 우려하냐면 7월 전세 대란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요.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차 입법이라든지 3법이라든지 사실 이게 이제 2년이 도래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지금의 빌라와 어떤 뭐 다가구 주택의 문제라 그러면 7월부터는 이제 아파트도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깡통 전세 문제가 더더욱 커질 거다라고. 왜냐하면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가 없게 되거든요. 워낙 전세 가격이 지금 떨어진 상태고 그 당시에 2+2라고 해서 한마디로 2년에서 2년 더 얹히다 보니까 전세금을 많이 올려서 사실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로 못 돌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고 지금 전세 사기가 이제는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일어날 가능성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대책은 일단 전세 사기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그런 네. 대상들만을 대상으로 한 피해 구제 대책인데도 몇 가지 모호성 등등의 논란이 있다는 거고 앞으로 부동산 전체에서 깡통 전세가 좀 확산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한 대비는 별도로 좀 준비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예민하게 보는 게 세금을 써서 피해자를 구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게 아마 사회적 아젠다로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끝장 토론 각설하고 합니다. 시사평론가 이정훈 박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 동구 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 맡고 계신 남영희 위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자, 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이정훈 박사 뜬 인물. 네, 박광원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 꼽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명계 아닙니까, 그죠? 예. 친 이낙연계로 또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래도 이번에도 역시 명심이 좀 작동을 해서 친명계 누가 되더라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관측이 유력했었는데 의외로 본선까지 간 것도 아니고 1차 투표에서. 예, 그냥 승리를 하는 그런 약간의 이변이 예. 연출이 됐다 예. 생각합니다. 이 득표수를 공개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말이 떠도나요? 안 떠도나요? 많이 떠들더라고요. 몇 표라고 떠도나요? 90표 정도 얻으신 게 이제 박광원 오. 대표라고. 그러니까 뭐 그 결선 투표 갈 줄 알았는데 그 결선 투표 없이 뭐 과반 이상 차지했다라고 하니까 169 중에 90. 그 90표 좀 넘는다라고 그러면 돌고 있더라고요. 그럼 낙승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건 뭐 거의 압승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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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 좀 이따 또 하도록 하고 남영희 위원장 검주했던 인물. 뭐 아무래도 이번 주가 외교에 있어서 가장 큰 그런 뭐 어떤 이슈들을 보여주고 계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으로 예. 뽑고자 합니다. 예. 뭐 빈손 외교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엄청난 뭐 환호를 받으신 것 같아요. 뭐 국회 그 의회죠, 그쪽에 의회 상하원 의회에서의 연설도 뭐 미국 측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환호를 해준 것 같고 또 무엇보다 멋진 퍼포먼스가 있었잖아요. 그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부르고. 노래하시고 뭐 이런 걸로 일단 뭐 가장 뜬 인물로 꼽아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검주의 진 인물 이정원 박사. 네.
예, 진인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봤습니다. 예, 굉장히 좀 그 역설적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이번에 굉장히 작심하고 반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미국이 지금 한국을 필요로 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일단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 이 얘기는 조금 있다가 예. 본격적으로 좀 하도록 하고. 네. 남영희 위원장 우선 진인물 그럼 누굽니까? 전 김태효 안보실장 예. 굉장히 큰 실수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먼저 떠나기 전에도 엄청나게 핵 공유에 관련된 것 그리고 뭐 한미 관계에 있어서 큰 소리를 뻥뻥 치고 갔는데 이후에 지금 보여주는 이 빈손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꼽아지는데 또 말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핵 공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미국에서 또 즉각 사실상 핵 공유로 국민들이 느끼실 거다라고 예.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예. 사실 미국에서 또 바로 그거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셔도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좀 그 차분하게 부분을 얘기해 봅시다. 얘기를 이 윤석열 대통령이 뜬 인물로도 진 인물로도 또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진 인물로도 이게 꼽혔는데 아까 제가 이정훈 박사 말을 끊었으니까 왜 진 인물로 했는지 차분하게 한번 얘기해보고 본격적으로 토론해 보죠. 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굉장히 환대를 받고 왔어요. 돌아오실 예정이죠. 이제 그런데 지금 의외로 국내에서 지금 여론조사 지표가 별로 안 좋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 공도 많이 들였고 그래서 이거 갔다 오고 나면 국내 여론이 많이 반전될 거다. 이런 기대를 분명히 아마 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또 대통령실도 그렇게 기대를 했을 텐데 그거하고는 지금 정반대의 지금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인물로 그렇게 꼽았습니다. 국내에서 반대의 효과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그것도 여론조사 결과 내용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교. 예, 그러니까 이 좀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한 그 원인 첫 번째가 외교. 별로 얻은 게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국민들 상당수가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또 열렬 지지층들은 또 외교 잘하고 있다라고 또 평가를 하긴 맞아요. 해요. 예. 그래서 좀 약간 좀 상반된 그런 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어찌됐건 중도층까지 포함해서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이번 역시 그런 인식을 바꾸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영희 위원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떴다라고 한 건 포장을 얘기한 거였죠. 이슈의 중심이었다라는 건데 우리 평론가님 말씀대로 저희는 국익을 위한 외교가 돼야 되는데 사실 실익은 전혀 없었다. 모든 것을 또 다 퍼주고 온 그런 아직 뭐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런 정상회담이었다. 아무리 뭐 겉으로 보기에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그 화려한 포장지를 가지고 있지만 내실은 전혀 없었죠. 그 부분에 가장 아쉬운 점은 저는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더 아쉬워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핵 주권을 포기한 그런 서약서를 썼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워싱턴 선언에서 사실상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단서를 달았던 부분에 NPT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행하고라는 그 단서를 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자체 핵무장 안 한다. 자체 핵무장 하지 않는다. 그 부분을 사실 선언적으로 명시한 거는 다름없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보수 측에서 더 굉장히 이 부분에 실망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체 핵무장 안 된다 입장이잖아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리해서 대응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측에서 그 핵무장이 자체 핵무장을 반대하는 쪽에서 볼 때는 안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 여기서 완전하게 어떻게 예, 한쪽으로 예.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한미 정상회담 외교안보 분야 성과, 경제 성과 짚어는 봤는데 이정훈 박사가 표현하는 이 국내 여론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교안보 분야에서 핵과 관련된 확장 억제가 진일보 조금 더 강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 평가예요. 근데 이거는 국민들 피부에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 걸핏하면 미국의 전략자산 무슨 전략폭격기 같은 게 한반도 주변에 날라오고 항공모함이 가끔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소식만 접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자주 한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달라지는데 이 정도 생각인 거고 다만 전기차, 반도체 미국이 계속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뭐 하나 달라진 게 없다. 이거 우리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핵공유 관련해서도 이 뭐 김태효 1차장 설명도 부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이제 설명도 부적절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꼭 무슨 사건 발생하고 나면 대통령실이 해명을 하는데 그 해명이 오히려 더 꼬이죠. 예, 논란을 유발하고 더 이제 문제를 악화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네. 왜 사실상 핵공유란 말을 썼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아해요. 그러니까 아니 뭐 고급차를 가진 내 친구가 그 고급차를 가지고 우리 동네에 자주 출몰한다 그래서 그게 제 차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뭐 미국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 뭐 핵 잠수함 자주 이제 출몰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핵 잠수함에 대해서 뭐 한반도 예를 들어 뭐 영역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통제권이라도 하다못해 가질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흔히 뭐 그냥 비교를 하자면 운전대라도 가끔 맡겨준다면 그것 뭐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핵 공유를 뭐 사실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공유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조차도 다시 한번 이게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해명. 이런 식의 해명이 오히려 지금 더 그 불리한 상황을 지금 자꾸 초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교에 있어서 저는 이제 경제 분야에서는 실익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국가의 그 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국민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출국 전에 있었던 그 도청 사건에 대해서 맞아요. 예. 대통령께서 한마디라도 하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 대한민국의 그 위상을 드높이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비판마다 더 마땅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 중국, 우크라이나 이런 강대국들 그 사이에 열강의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균형자적인 외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통령은 외신 기자들 외신과 만나서는 늘 강한 발언을 내쏟으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오히려 적국으로 규정하는 이런 위험천만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핵을 자체 어떻게 무장을 하거나 재개발하거나 전술핵 재배치를 하거나 하는 식의 강대강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것을 실패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권이 정권을 세울 때부터 유지해온 그 기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후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패한 정상회담이 된 것이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패한? 저희는 그렇게 보죠. 이종원 박사도 그 정도까지 표현하세요? 글쎄요. 완벽하게 실패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는 게 뭐 단 한 번 특히 정상 외교라는 게 한 번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속선상에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진전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번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미국 갔을 때는 홀대 논란이 상당히 있었잖아요. 그것에 비해서는 일단은 이번에는 국빈 방문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쓴 대목들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한국 정부로부터 뭔가 얻어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 변화된 지점을 이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연장선에서 향후에 이제 우리도 더 챙길 것을 챙겨 나갈 수 있는 여지는 그래도 존재는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이렇게 그냥 무로 돌리고 이건 의미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갈 정도의 언어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일단 이번 국빈 방문 관련해서는 미국의 의전상으로는 어찌됐건 최고의 예우를 해준 것은 분명하다. 이게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것과 그냥 정상 방문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격이 다르죠. 완전히 다르고 이번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이기 때문에 국빈 방문이 1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상징성이 매우 중요한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이 실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왔느냐 그건 물론 저도 이제 상당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라고 하는 것은 또 상징성도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이건 뭐 의미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일은 아니다. 앞으로 얻어낼 게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그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뭐 워싱턴 선언까지는 저희가 뭐 이렇게 약속했던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 정도로 지적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사실 상하원 의원들이 있는 그 의회에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실 때 혈맹 뭐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실 지적해야 됐을 부분이
이 미국의 발전상에 혈맹이고 동맹인 한국의 발전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미국에서 경제 제재를 가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그런 것을 말을 해야 의회에다 된다. 지적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실리 외교에 부합하는 건지 묻고 싶고요. 이번에 미국에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하기 전에 예. 자신의 트위터에 전부 도배했던 것이 재선에 대한 그렇죠.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국빈 방문을 통해서 재선 선거 홍보를 되게 열심히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세레모니가 부각됐던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예. 아쉽죠. 네. 도청 문제 언급 안 한 거, 경제 문제 언급 안 한 거, 이제 이런 등등을 지적하셨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도 그러니까 뭐 상징적으로는 좋은데 뭐 얻은 것도 없는데 바로 이런 대목이 걸리면 뭐 노래를 불렀다더라, 뭐 연설을 하는데 수십 차례 기립박수 받았다더라가 더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미국 사람들만 네. 좋게 해주고 왔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렇죠. 그게 이제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도 사실 그쪽 홍보에 더 지금 치중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왜 그러겠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별로 성과가 없다 보니 그런 부분이라도 이제 환대를 더, 받았다는 거. 강조를 이제 하는. 그 사실은 과거 정권에도 비슷했어요. 비슷하기는 했는데 어찌됐건 그런 걸 보면 국민들은 이제 더 불편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뭐 별로 얻어온 것도 없으면서 뭐 저렇게 과대포장해서 그러니까요. 저렇게 막 홍보를 하느냐. 미국 사람들 그런 입맛에 거죠. 맞게 해줬으니까 그렇게 박수를 치지 뭐 이런 거죠 이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달이면 또 일본 정상이 한국에 올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한미 간의 확장 억제, 뭐 안보 동맹 강조한 것을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본 구상은 일본까지도 포함해서 더 확고히 하겠다. 이제 이런 쪽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사실 한미일 3국 간의 군사 동맹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동안에 한국에서는 좀 금기어였었는데 이제 그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닐까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근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은 미국이 패권, 그러니까 미 중국 간의 패권 전쟁에 있어서 한미일에서 미국 하위에 일본이 있다고 하면 그 하위에 두고자 하는 그 야욕을 저희가 지금 계속 뒷받침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고요. 이 한반도 주변의 동아시아 정세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상황들로 이제 갈 텐데 결국 예. 그러면 힘들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인 거 아니냐 그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결국 그 정상들이 만나서 일본까지 저희가 끌어들여서 군사 동맹까지 가는 부분 이미 그 수순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동해상에 뭐 일본 자위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뭐 막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독도 침탈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소미아는 뭐 벌써 이제 정상화를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과연 나갈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게 이제 최고의 이제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상징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워싱턴 선언도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상징적인 표현들을 좀 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곧바로 뭐 군사 동맹으로 간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진 않겠으나.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협력 강화 내용이 포함될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건 당연히 아마 야권에서는 이거 이제 그 길로 가는 거다라고 해서 굉장히 맹비난을 이제 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국내에서도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우려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 결국은 이제 신냉전 체제로 지금 이제 접어들고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기본적인 포지션에 대해서 좀 더 전략적인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냉전 체제로 이 두 나라가 가려고 해도 신냉전 체제 다시 이렇게 재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다라고 하고 나가야 되는 국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실리적으로도 얻을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이제 이종훈 박사와 윤석열 정부의 결정적 차이인 겁니다. 예,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속절없이 지금 끌려가는 그런 그 양상으로 좀 흐르고 있다. 물론 이제 뭐 지난 정부에서 너무 이제 친중 성향을 보였으니까 이제 좀 균형을 좀 다시 한번 되찾아보겠다. 그런 정도는 좀 이해는 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균형점이 과도하게 지금 미국 특히 또 일본 하고의 관계 부분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지금 이제 그 한쪽으로 좀 가는 것 이런 편향성은 우리가 외교상으로 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그런 그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뭐 김태호 제1차장 같은 경우 과거에 여기저기 신문에 쓴 칼럼이나 논문이나 이런 것 등등을 보면 한미일 군사 이 관계에 많이 살 길이다는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네, 합니다. 맞습니다. 예. 심지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오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는 식의 주장을 또 그동안 펴서 네. 논란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인식을 윤석열 정부가 그냥 그대로 따르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저도 같은 예. 생각인데요. 이번에 예. 워싱턴 선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확장 억제라는 단어에 꽂혀서 무엇인가 실효성 있는 것이 있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 돌고 돌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는 대화와 협력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야죠. 그건 그렇고 김기현 그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당 상임고문단하고 오찬을 했는데 당 상임고문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와서는 지금 제발 야권들하고도 같이 좀 그 외국 정상회담 성과 공유하는 그런 것도 좀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동안에 근데 윤 대통령은 외국 갔다 와서 단 한 번도 야권 지도자들과 안 만났거든요. 이번에 만날까요? 모르죠. 예. 근데 뭐 이번에도 안 만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확 바뀌어야 되는데 네. 뭐 바뀌고 있다는 조짐이 없잖아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야당하고의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럼 임기 내내 야당 대표는 안 만난다는 겁니까? 이게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번 뭐 속된 말로 한번 좀 호되게 깨지고 나면 좀 달라질 수 있죠. 총선 예를 이후? 들어서 뭐 총선이라든가 예. 아니면 지지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정말 충격적인 그 상황에 이렇게 맞닥뜨리지 않는 한은 네. 이 기조를 좀 쉽게 바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뭐 이번 같은 경우에 한일 정상회담이 워낙 또 좀 의미가 컸잖아요. 그렇다라고 존재한다면 뭐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설령 이렇게 대표들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배경 설명도 하고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야당이 예. 공세를 펼쳤을까. 그런 점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원로들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 글쎄요. 그게 과연 가능할지 이재명 모르겠습니다. 대표는 뭐 그냥 완전 범죄자 취급을 하시니까 그 저거 안 만나고 싶으면 새로 된 박광원 원내대표는 친명계도 아니라고 하니까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만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대통령 지금 취임 1주년이 이제 다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 국민 그 국정 지지율에 대한 그 지지율도 30% 안팎으로 그 내 편, 네 편을 완전히 갈라서 국정을 운영하고 계신 모습에 변화가 전혀 없거든요. 그 지지율이 30%대면 이 국정 동력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야 되는 시점이 이미 지나고도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꾸지 않은 모습을 보면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 같은 것이 항상 그래요?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계신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귀국 후 어떻게 될지 야당 지도자들도 함께 불러서 만나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불러서 만나셨으면. 만날지 봅시다. 1시 3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도심에서는 세종대로 사거리 동화면세점에서 시의회 구간 집회가 열리고 있어서요. 서울역 방향으로 전면 통제입니다. 반대 방향 차로 역시 부분 통제와 교차 통행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서 양방향으로 주변 정체가 극심합니다. 이후 행진도 예정돼 있고요. 또 밤 8시부터 진행되는 행사 준비 관계로 잠수교 역시 양방향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고요. 자정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긴 구간 정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 오산에서 안성휴게소 쪽으로 긴 구간 밀리고요. 충청권에선 입장 부근에서 목천, 다시 천안휴게소부터 남이 분기점까지는 정체 구간이 50km 구간이나 됩니다. 이후에는 남청주에서 주검휴게소, 회덕분기점에서 비룡분기점 사이 답답하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은 동서울 요금소 부근에서 경기 광주